일단은 제가 공지부터 드리면은 요 공방 연습 이제 개정판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몽까지 꿀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사실 한 2, 3주 정도 이제 거의 일을 못하고 좀 요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고, 그 점은 좀 죄송하고, 이미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나오면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네,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공방 연습 전판을 기준으로 나갈 거고요. 전판과 전판이랑 대비했을 때 신규판은 이제 조문 업그레이드 된 거, 개정된 거 업그레이드 됐고, 기출 문제랑 그다음 별도로 제가 추가로 문제를 좀 더 만들어서 좀 넣었어요. 조문이랑 이제 판례 이 정도로 추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같이 이제 한번 보시고서 여기서 더 추가된 부분은 이제 개정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보강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 이제 강의를 이제 듣는 이유가 사실은 내용을 일단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이제 저희가 들어갈 거고, 사실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굳이 이걸 왜 듣느냐라고 하면은 빨리 회독하려고 듣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혼자 푸시게 되면은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한 3, 40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지적으로 약간 충족이 돼요. 이거 좀 많이 풀었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중력이 딱 깨져요. 한 시간 정도 안 해도, 한 시간 정도? 그리고 한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하게 나오면은 그날 약간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객관식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풀면서 이제 진도를 쭉쭉 빼는 거죠. 쭉쭉 빼면서, 최대한 빠르게 회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를 읽어보고 해설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에서 왜 틀렸는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하고 오지 않으셔도 같이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OX를 이제 구분하면서 틀리고 맞음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들을 때는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렇지. 뭐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기억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휘발성이 큰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푸시고서 그 나간 부분을 그 다음 시간 전까지는 꼭 다시 한번 푸시면서 기억 속에다가 조금 더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들을 때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런 복습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 유형은 이제 조문이랑 그리고 이제 그냥 OX 단문형이랑 그리고 사례형이 있습니다. 사례형도 그냥 OX로 다 쪼개놨고요. 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보진 않을 거예요. 조문까지 다 보면은 이게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하실 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빈칸 채우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집에 가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뭐 설명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문은 기출되지 않아도 나와요. 판례나 아니면은 시행규칙,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출된 거 위주로 나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최신 판례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나왔으니까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도 문제가 이제 축적이 된 게 많아요. 문제 은행식으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축적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대부분 조문이랑 안 나온 조문이랑 그리고 최신 판례로 가립니다. 그 변별력을 이제 거기서 이제 둬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은 날이 갈수록 안 나온 조문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안 나온 조문들은 기출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온 것들은 더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조문은 안 나온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 연습을 통해서 굳이 조문에 대한 어떤 빈칸 뚫기를 해서 여러분께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조문들도 있어요. 수록되지 않은 조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문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문집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스프링철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하나 넣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이제 겉옷도 입고 하겠다. 저는 약간 도톰한 조끼 같은 걸 하나 입고 다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딱 들어가서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딱 들어가서 뭐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이제 산책할 때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전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줄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서 회독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에도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이게 2차에도 도움이 돼요. 2차에 가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2차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판례에 굉장히 이제 집착하게 돼요. 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판례 사실관계 그리고 어떤 사안보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문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2차 문제에서 엉뚱하게 조문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평소에 조문을 보신 분들이랑 안 보신 분들이 그런 실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을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저는 이렇게 되는 데까지 저도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한 30대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세 번째 시험을 볼 때. 근데 보다 보면 뭔가 딱 구조가 잡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라는 게 되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어떤 글이구나라는 거를 느껴지는 데가 딱 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숲이 보인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이거는 책을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감각이거든요. 조문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계속 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게 보기에 마련인데 책은 이걸 다 섞어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섞어놓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에는 일반적인 어떤 기본서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조문만 보다 보면은 이 구조가 딱 잡히는 순간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조문집은 항상 저는 휴대하고 다니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문 연습에 나온 부분들은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서 이제 쓰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고서 그냥 익숙해진 거랑 한번 딱 각을 잡고 단어를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어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되게 새로운 자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문형 연습은 제가 이제 OX 문제로 다 쪼개놨어요. 일부러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민법 공방 외에는 이런 특허에서는 이런 OX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항상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OX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나오면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5번까지 다 보고서 OX 다 해본 다음에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번호를 몇 번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OX만 판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X 형식으로 제 문제를 그래서 구성을 했던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학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OX 문제를 하면서 지문이 굉장히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출문제들이 싹 다 긁어가지고 정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겹치는 거를 빼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막 최대 7번, 8번씩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지문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한 조문이다, 중요한 지문이구나, 중요한 판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학습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문제집을 풀고 이런 조문 연습하고 문제집 풀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최신 판례까지 다 커버가 되고요. 틀릴 문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틀릴 문제는 새로운 조문인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안 보셨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가끔 이런 거 시행령 시행규칙 진짜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그 새로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5지문을 다 이제 구성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5개 중에 한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OX 할 때 갑자기 이게 O인가 X인가 세모치게 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요 문제집만 풀고도 만점 가능하고요. 최소 18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기출 나올 때도 제가 기존에 했던 문제를 기반으로 이게 어디에 뭐 나왔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제가 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마다 엇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거 이상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그냥 따라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도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발명 부분이었습니다. 발명이랑 미완성 발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발명이라고 하는 게 조문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명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허 발명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 많이들 놓치십니다. 발명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 있는 단어는 어느 하나 허투루 쓰여져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과 특허 발명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출원과 등록 이런 거 구분하는 것처럼 발명이랑 특허 발명을 이제 구분하고 특허 발명은 요 특허법에 따라서 이제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에 대해서는 가나 다 목에 따라서 이제 물건과 방법 그리고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니까 그거 아마 지문에서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 발명은 무엇이라고 한다? 미완성 발명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완성 발명과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서 비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미완성 발명은 특허법 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비발명은 특허법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요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는 학술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비발명에도 쓰여졌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이 미완성 발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발명이나 미완성 발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특허법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문 보시면은 자, 미완성 발명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특허 발명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적용되는 대비 발명이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미완성 발명이 등록을 받느냐의 관점이 아니고 미완성 발명이 선행 기술이 될 수 있느냐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세서에 적었는데 그 명세서 공개가 되면은 그 공개된 문서가 곧 선행 문헌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보시면은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발명의 진보성 판단함에 있어서 미완성 발명에 쓰여져 있는 구성, 어떤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보시면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완성 발명을 보고서 충분히 어떤 구성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은 요 선행 발명으로 삼아서 진보성이 없다 이런 어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 여부의 판단은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발명의 어떤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 정의 규정을 통과하고 나서도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과의 어떤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다만 이제 이 판례에서 한 가지 이제 보실 거는 구체적 어떤 실실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 등을 보고서 완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불비랑 미완성 발명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기재불비는 발명이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다는 것은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은 하였으나 명세서의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게시,
disclose라고 합니다. 게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명세서 기재불비 중에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겠죠. 그래서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는 그 자체로 성립했는데 다만 공개, 이 사람이 제대로 안 썼다라는 겁니다.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서면을 보고서 이게 미완성 발명인지 완성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안 써서 미완성처럼 보이는 건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명세서 기재불비인지 미완성 발명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명세서 기재불비 위반이고 미완성 발명이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절이유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 거죠.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절이유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르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거절이유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사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미완성 발명인지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출원인에게 더 유리할까요?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가 더 유리합니다. 왜?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보정할 수가 없어요. 완성이라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보정해서 완성이 되면 신규상 추가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명세서 기재불비 위주로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명세서 기재불비와 관련해서도 신규상 추가 금지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해야겠지만 미완성 발명이다라고 하면서 29조이랑 본문 위반으로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미완성 발명의 경우랑 명세서 기재불비인 경우 각각 거절 결정에는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아니죠.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29조 1항 본문 위반의 거절 이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로 거절하고요. 발명 설명 기재불비는 42조 3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법조문이 다릅니다. 자, 다음에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추론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론 발명은 이 미완성 발명이 아니고 미완성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된 발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통상 기술자가 기술 내용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판례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꼬아서 되냐면은 지문에서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굳이 안 나오고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다시 꼬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의 어떤 그 변형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지문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양자 모두 보정의 절차에 의해서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명세서 기재불비 뿐이고요.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항 추가에 원칙적으로 해당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는 2조 3호에 규정된 3호의 가, 나, 다목 중에 이제 물건 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목에 해당합니다. 가목 중에 전시행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위한 전시로 보고서 이건 실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 농부가 그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사용한 행위는 특허법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 발명에 제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제조하는 방법이면 제조를 통해서 살충제가 나올 거고 그 살충제를 실시하는 거, 살충제를 사용하는 거. 또 당연히 실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조 공부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2조 3호 다목의 실시행위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자신의 농장에서 실시하니까 이거 개인적 가정적 실시여서 실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농부잖아요. 본인 직업이 농부니까 자기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개인적 가정적 실시랑 요 사무에 규정된 실시는 또 별개로 보셔야 돼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개인적 가정적 실시의 경우에는 특허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효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실시로 보지만 효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실시했다라고 해도 2조 3호의 실시에는 해당합니다. 가정적 실시여도. 다만 특허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에요. 96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시랑 효력 제한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의 영상 녹화 방법 발명의 경우에 방법 발명이네요. 그런 경우에 녹화 방법이면 사용하는 영상 녹화 장치를 제조하는 행위입니다. 제조하는 행위는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한다. 여기는 남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방법 발명에 있어서 방법 발명에 에만 사용한 영상 녹화 장치, 이거는 간접 침해에서 규정할 부분이고 요 2조 3호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2조 3호에 해당하는 실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요 행위가 간접 침해로 규정될 수는 있어도 2조 3호의 실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의 발명의 경우에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를 위한 시험, 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한다. 자, 요런 거 다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시면 실시인 겁니다. 물건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에는 해당해요. 다만 효력 제한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의 경우에 화합물이고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화합물의 제조 방법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실시에 해당한다. 보시면은 화합물의 발명이잖아요. 화합물이면 그럼 화합물만 동일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제조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하겠네요. 이제 특허 발명이 만약에 화합물의 제조 방법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발명 자체가 화합물이기 때문에 실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입니다. 물건 생산 방법 발명 다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실시는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 양, 대, 수, 그 다음에 청까지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법의 사용과 추가적으로 생산한 물건을 사양대 수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네요. 보시면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양대 수청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빠뜨리고 함정을 팠네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의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와 있네요.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발명 완성 여부는 반드시 발명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시에 한정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완성 여부는 구체적 실시에 한정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대비되는 대비 발명. 여기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식유성 또는 진보성입니다. 그래서 식유성이라고 하거나 진보성이라고 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유성 또는 진보성이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자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여기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숫자가 기술 상식이나 경험칙에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식유성 판단을 위한 선행 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맞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문이랑 판례랑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보시면은 통상 기술자가 기술 상식이나 경험칙인데 원래 기준 시점은 출원 당시거든요, 원래.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긴 해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면은 이건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원 당시가 아니고 만약에 등록 당시라고 나와 있으면 틀렸겠지만 아예 그 내용이 빠져 있고 시점이 빠져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지문이다라고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출원 당시가 없으니까 틀렸어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OX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이건 맞는 지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다른 지문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묘한 뉘앙스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생산하는 방법 발명이 있는 경우에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 수출이 나오면 무조건 다 실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가 앞에 어떤 현란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도 수출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특허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수출하게 되면은 그 나라, 수출한 나라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출 행위는 실시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출원했을 때에는 특허법 29조 1항 본문의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 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완성 발명이고요. 미완성 발명이 특허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의 조문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특허법에 어떤 바운드리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선출원이 미완성 발명이더라도 후출원이 완성된 발명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 인정될 수 있다. 자, 선출원이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대비 대상이 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출원의 지위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의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있어서의 그 타출원이 무엇이냐? 출원의 지위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은 출원의 지위가 없습니다. 타출원의 지위도 없다라는 거고요. 판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완성된 발명이어야지만 타출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청구의 범위가 물건의 제조 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물건 발명으로 볼 수 없다. 요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물건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명의 실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범위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청구항에 보면은 청구가 쭉 적혀 있고 마지막에 어떠어떠한 물건, 어떠어떠한 방법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제 요걸 보고서 보통은 이제 형식적으로 어떤 제조 방법이냐 물건이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떠어떠한 물건이라고 딱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방법 발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방법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물건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체를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단 방법 발명에 있어서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 순서 자체도 방법 발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판례도 개별 구성 요소의 시계열적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법 2조에서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산업을 창작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발명 있었죠. 특허 발명 있었고 실시만 있었습니다. 발명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발명자는 뒤에서 이제 발명자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발명자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유형의 발명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발명은 이런 발명의 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조문입니다. 조문에서 발명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거두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창작한 게 맞는가? 이런 거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유형들의 발명들은 발명의 어떤 정의 규정에 만족하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도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논의가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창작은 아니지만 발견에 가깝지만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혹은 사람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발명으로 인정해주자. 창작의 범위로 봐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코딩인데 자연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요거는 어쨌든 프로세서를 이용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발명의 어떤 정의 규정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요 판례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들도 제가 이제 공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차들도 이 특수한 유형들의 발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발명의 어떤 성립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런 발명들을 어떻게 쓸래?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할래? 청구 범위는 어떻게 기재할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논의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특수한 유형의 청구항은 항상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PB 청구항 같은 거. PB 청구항이나 뭐 잽슨 청구항 이런 것들은 발명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발명이에요. 발명인데 그 발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인가? 라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특수한 유형의 청구항이고 특수한 유형의 발명은 아예 발명의 성립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특수한 유형의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다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까? 등록할 때 해석하는 방법, 권리 범위 시의 해석 방법인 거고요. 여기서는 이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은 이제 성립부터 해가지고 명세서 기재 시에 어떻게 기재할까? 청구 범위 어떻게 기재할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용도 발명과 의학용도 발명은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은 이제 용도 발명의 어떤 하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도가 의학 용도인 경우가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이고 대부분의 판례가 이제 의학 용도 발명, 즉 이 의학 관련한 부분들이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판례가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의 한 80~90% 판례가 의학 용도 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용도 발명과 의학 용도 발명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의학에 있어서 그 작용 효과, 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청구 범위를 이루는 발명의 작용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은 명세서의 기재 불비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는 뭐였어요? 의학 용도 발명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발견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그 의학 용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밝혀주고 그러니까 단순 발견이 아니고 내가 실험을 통해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어떤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낸 효과야 라는 거를 알려줘야 이게 발견이 아니고 창작이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발명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발명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발명 완성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불비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례가 요거 아마 한 이제 10번은 나올 겁니다. 보시면 출원 전에 명세서의 기재에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만 명시수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발명의 완성까지 보는 판례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과한 의학 발명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판례죠. 발명 구성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 용도의 발명의 구성 요소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이잖아요.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의학 용도 발명은 크게 보면은 청구항에 청구범위 뭘 써야 되냐면은 물질과 그 용도를 써야 돼요. 어떤 물질이고 어떤 물질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의학 용도겠죠. 이 의학 용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대상 질병이 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약효가 뭐다. 이렇게 기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구항을 이루는 의학 용도 발명에서 청구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중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의학이란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발명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 면에서 이 약효를 어떤 식으로 투여하고 어떤 방법으로 투여했을 때 이런 약효가 있더라 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용도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 판례가 나오기까지 이제 싸웠던 부분들은 대법관들이 싸웠던 거는 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의료행위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반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질병 또는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리기전 같은 경우에는 양리기전은 의학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또는 양리기전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왜냐면은 효과를 적고 양리 기전을 적으면은 그냥 똑같은 효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한정하는 요소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리 기전만으로 적든 효과만으로 적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지만 효과를 적고 양리 기전을 적는 거는 중복해서 적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중복해서 적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의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학용도과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학용도 발명 청구범위 기재가 되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특정하는 한도,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 의미를 가질 뿐 한정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어떤 법에서 조문에서 나왔죠? 정정할 때 나왔습니다. 정정할 때. 정정 관련해서 정정심판에서 이 출원인이 출원인이 아니죠.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제 특허권자가 물질과 용도를 적었습니다. 물질과 용도를 적었는데 이 용도를 효과로 적었어요. 효과를 적고서 이제 정정을 하면서 정정심판 청구하면서 거기다가 양리기전을 또 추가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의 그 요건이 뭐가 있었죠? 청구 범위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청구 범위를 한정한 거다. 그러니까 내 정정은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판례가 얘기한 게 양리기전은 너 효과 이미 적었잖아. 이미 적었는데 용도를 이미 적었는데 또 용도를 왜 적어? 그러니까 이건 한정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정정 부적법하다라고 봤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정 부적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양리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이 제가 아까 여기서 계속 끊었습니다. 출원 전에 명세서에 양리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양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낸 시험률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밝혀진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죠. 자, 보시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적어라 라는 거예요. 양리 기전은 쉽게 말해서 제가 계속 코를 예로 드는데 예를 들어서 비염 치료를 하고 싶어. 비염 치료를 하고 싶어 라는 게 비염 치료가 효과예요. 양리 기전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어떤 물질을 코의 점막에 닿았을 때 그 점막에 그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세포, 뭐 지방 세포랑 만나가지고 뭐 코가 뚫리더라. 그럼 이게 양리 기전이에요. 효과는 뭐예요? 비염 치료인 거고. 그러니까 이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으면은 청구범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죠. 특정 물질이 코의 점막에 닿는다. 라고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이게 이 특정 물질이 코의 점막에 닿으면은 어떤 뭐 세포랑 만나서 비염이 치료가 되더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문도 다 밝혀져 있어가지고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만 적어도 되겠죠. 그럼 굳이 이거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명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굳이 시험예 등을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적어야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인 겁니다. 자, 그럼 의학 용도 발명의 청구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양리 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 용도를 한정하는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다. 틀린 얘기지만 한정하는 한도 발명 구성 요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 발명에서 새로운 또는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 이 부과된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새롭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이 만족하니까요. 신규성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진보성은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진보성을 만족한다면 새로운 특허가 부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학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왜? 구성 요소니까, 새로운 구성 요소를 부과한 거니까. 그게 이제 진보한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신규한 진보한지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용도 발명에 있어서 의학의 용도가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청구 범위에는 의학 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인 바. 맞죠? 그래서 용도는 구성 요소다. 그래서 물질과 용도가 의학 용도의 어떤 청구항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춰 양리 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학으로서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굳이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구범위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42조 사항 이후 청구범위 명확성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보시면은 용도가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발명 설명 등의 기재나 어떤 기술 상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냥 용도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 다음에 의학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 방법, 용법과 투여 용량에 관한 용도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의 공식 기술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돼야 된다. 자,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 구성 요소인 건 맞습니다. 구성 요소 맞는데 그게 부과가 됐을 때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진보성에 관한 요건은 따로 만족해야겠죠. 그걸 이제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달리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진보성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의 용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항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구성요소 의미를 가진다. 맞죠? 그 다음에 양리기전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는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의학 용도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다. 아니죠.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용도 발명에서 용도가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어도 가능하다. 왜? 언제? 발명 설명 등 다른 기재나 기술 상식에 의해서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의학 용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기전만 적어도 된다. 그래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42조 4항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의학이라는 물건을 발명해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투여용량 또 나왔네요. 의료행위 그 자체다? 아니네요. 틀렸습니다.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통상기술자가 선행 발명으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어야지만 진보성이 보정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보신 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면은 선행기술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선행 발명들이 지금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 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 효과 등이 있더라. 근데 내가 지금 출원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선행문헌이 된 거예요. 선행문헌이 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으니까 너가 지금 출원해서 참고항에 적었던 부분들이 다 앞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심사관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원 입장에서는 그거 아직 증명 안 됐다. 임상실험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임상시험에 의해서 꼭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중복된 특허가 수십 개씩 나올 수 있어요. 논문 하나 나왔는데 그 임상시험 안 했잖아. 내가 특허 낼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어떤 부작용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 예측된다고 한다면은 진보성을 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발명입니다. 선행 발명들에서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학용도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 기재있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네요.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를 볼 수 없다.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다면은 양리기전이 나오면은 다음에 보실 거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요 단어만 보시면 돼요. 양리기전 명확하게 파악 아니면은 이제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양리기전 한정하는가 요거만 딱 보시면 이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양리기전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파악할 수 있더라도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파악할 수 있더라도 충족하는 거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네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양리기전만 써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은 충족하는 거 볼 수 있다. 딱 이거 세 가지 보면 돼요. 맞네요. 자, 그다음에 투여 주기와 단위 투여량, 투여 용량, 투여 용법이네요. 그래서 투여량은 조성물이 의약물질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법으로서 의료 행위에 불과하거나 청구 범위의 기재에 얻어낸 최종적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소를 볼 수 없다? 틀렸네요. 의료 행위 아닙니다. 자,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통상기술자가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에 선행 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자, 효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 용도 발명이 있어서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효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뛰어나도 돼요. 다만 이거의 전제는 다른 효과들은 비슷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특정 효과만 뛰어나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효과 중 일부라도 이에 대응하는 효과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꼭 하나의 효과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용도 발명은 물건 발명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자, 용도 발명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한 유형들 발명은 다 저희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다 물건 발명이다 보니까 다 물건 발명인 줄만 알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 용도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의 정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이게 물건이냐 방법이냐는 전혀 구애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건 발명도 될 수 있고 이제 방법 발명도 될 수 있습니다. 제조 방법 발명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이냐 방법이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하 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맞죠? 그리고 특정 물질의 양리적 효과가 추정된다거나 특정 물질과 유사 기전을 갖는 물질이 해당 의학 용도를 갖는다는 점이 출원전에 공지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 물질의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해져요. 청구항에도 그냥 마음대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안 적어도 돼요.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판례 중에 하나가 특정 물질의 양리적 효과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특정 물질과 어떤 유사한 기전을 갖는 물질이 의학 용도를 갖는다는 점이 공지가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증명해서 그러니까 유사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양리 기전을 가질 거야. 이 물질의 양리 기전이 똑같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고 볼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성분과 제2성분을 포함하는 배합물. 배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합물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화합물은 이제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물질과 물질을 그냥 섞어놨으면 배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배합물에서 제1성분의 양리기전과 제2성분의 양리기전이 개별적으로 공지가 된 경우에 이 두 개 섞었을 때 두 개가 전혀 작용이 없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나타나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고 두 개가 뭔가 같이 존재했을 때, 동시에 뭔가 발현됐을 때 새로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합물의 어떤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양리 데이터 또는 ES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기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게 판례 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량 부과하더라도 의료행 그 자체에 해당한다? 아니죠. 계속 나옵니다. 의료행위에 관련된 부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